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희 결혼했어요. 엄마, 제주도 집 열쇠 좀 보내주세요. 아들은 결혼식에 저를 초대하지도 않았으면서 제 집에서 신혼여행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전화를 끊었고 3일 후 그들의 집 문 앞에 제가 남겨둔 결혼 선물은 그의 아내를 끝없이 비명 지르게 만들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에 앞서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서 오셨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저희는 저희의 청취자분들에 대해 알아가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즐거운 청취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제 부부예요. 엄마, 제주도 별장 열쇠 좀 보내주세요. 아들의 말은 누군가 맨살을 칼로 베는 것처럼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안부 인사도 어떻게 지내냐는 물음도 없었습니다. 결혼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이나 하물며 사과 한마디도 없었죠. 그저 태어날 때부터 온 세상이 자기 것인 양. 여기는 그 뻔뻔한 자신감으로 가득 찬 명령과도 같은 직설적인 요구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촌동 아파트 부엌에 서서 귀에 전화기를 바싹 댄 채 창밖으로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40년간 이 강은 제 모든 것을 보아왔습니다. 저의 기쁨과 실패, 아버지의 장례식, 그리고 남편의 장례식까지도요. 언젠가 제 뼈가루도 이 물결이 실어가겠지요. 민준아. 저는 심장박동보다 목소리가 평탄하게 들리도록 애쓰며 숨을 내뱉었습니다. 결혼했니? 네, 지난 주말에요. 아시잖아요. 유라가 어릴 때부터 그 별장에서 신혼여행을 보내는 게 꿈이었어요. 열쇠가 급하게 필요해요. 내일 바로 가고 싶어서요. 한 달, 아니면 더 길게 있을지도 몰라요. 유라. 제 인생에서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제 새로운 며느리, 아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말이죠. 저는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목소리는 어떤지, 몇 살인지,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제 별장을 원했습니다. 단순한 집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절반이 녹아있는 곳. 제 아버지 박태준 작가님께서 충무로에서 영화화된 첫 번째 시나리오의 인쇄로 사신 곳.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았던 집. 제 아이들이 모래로 두꺼비 집을 만들던 곳. 5년 전 남편이 죽어갈 때 제가 그의 손을 잡고 있던 바로 그 집을 말입니다. 네가 누군가와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지 몰랐구나.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결혼식에 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 그게요. 그가 불쑥 말했습니다. 그냥 조촐하게 했어요. 엄마는 안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차갑고 심지어 사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쇠는요? 오늘 보내주실 수 있어요? 기억 속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7살쯤 된 민준이가 바로 이 부엌에 서서 제가 여동생을 위해 남겨둔 마지막 초콜릿 케이크 조각을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저는 그때 나눠 먹자고 제안했죠. 그는 신경질을 부리며 접시를 깨뜨렸고 케이크는 결국 바닥에 떨어져 아무도 먹지 못했습니다. 어떤 버릇은 아마도 변하지 않나 봅니다. 민준아, 난 내 아내를 알지도 못한단다. 먼저 우리 집에 저녁 식사하러 오는 건 어떠니? 서로 알아가고 사람답게 축하도 하고 말이야. 엄마, 저희 그런 형식적인 거 할 시간 없어요. 유라는 다음 달에 오디션이 있어요. 지금이 유일하게 비는 시간이라고요. 그냥 집이잖아요. 엄마는 서울 아파트에 계시면 되고요. 그냥 집이라니. 마치 수십 년간 우리의 웃음과 눈물, 대화, 가족 간의 다툼과 화해가 깃든 저 벽들이 평범한 부동산일 뿐 우리 모두의 살아있는 일부가 아니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나가 애들 데리고 오기로 했어. 늘 그랬듯이 하윤이랑 서윤이가 1년 내내 이 여행을 기다린단다. 우리에겐 전통 같은 거야. 한 번쯤은 건너뛰거나 호텔에 가면 되죠.
이제 미나 누나도 대학교에서 월급 많이 받잖아요.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언제나 껄끄러운 상황을 무마하고 조용히 양보하며 모든 것을 감내하는 사람이 되는 그 익숙한 느낌. 남편 정훈이 죽은 순간부터,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이전부터 제가 짊어지고 온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안에서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아마도 그가 너무나 뻔뻔하게 자기 것을 요구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가 너무나 쉽게 가족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저 때가 된 것일까요? 69이 되면 인내심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 아이는 누구니, 민주나?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구요? 유라요? 내 아내 말이다. 결혼까지 한 걸 보면 꽤 오래 만난 것 같은데 우리는 얼굴도 못 봤잖니. 배우예요. 아주 재능 있는. 엄마도 꼭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열쇠는요? 얼마나 만났어? 그는 마치 성적을 묻는 질문에 답하는 10대처럼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린 서로 사랑해요. 진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신문은 그만하세요. 내게는 중요해. 제 목소리는 단호해졌습니다. 아들에게 오랫동안 써보지 않았던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난 그저 내 아들이 왜 몰래 결혼하고는 아내를 소개하지도 않은 채 가족의 집 열쇠를 요구하는지 이해하려는 것뿐이야. 세상에, 엄마,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우린 그냥 단둘이 있고 싶을 뿐이에요. 신혼여행을 보낼 장소가 필요하다고요. 왜 자꾸 일을 어렵게 만드세요? 아이들을 풍족하게 키울 때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최고를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감정이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민준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가족 별장이잖아요. 저도 가족이고요. 한 달만 필요해요. 간단하잖아요. 간단하지 않아. 아무것도 간단하지 않아.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내 결혼도, 이 요구도, 내가 무언가 모르고 있지만 스스로 알아내야만 할 것 같은 이 느낌도. 알았어요. 하지만 서둘러 주세요. 유라는 벌써 짐도 다 쌌단 말이에요. 이 여행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애원이나 부드러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나이와 경험에서 오는 차분하고 절제된 단호함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결혼 축하한다, 민준아. 유라와 만날 날을 기다릴게. 나중에 통화하자. 저는 직접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치 편지에 마침표를 찍듯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러고 나서 몇 분 동안 창밖의 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파도가 강둑에 점점 더 세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밀물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집을 단순한 별장이 아닌 우리 가족의 영혼이자 기억의 저장소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탁도, 존중도, 그곳이 단순한 평방미터의 땅이 아니라는 인정도 없이 그것을 원했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기를 들고 연락처를 훑어 15년 동안 통화하지 않았던 사람을 찾았습니다. 김도진, 사설탐정. 한때 제 죽은 남편의 미묘한 문제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김도진 씨, 박선영입니다. 알아봐 주실 게 있어요. 조용하고 신속하게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설명한 후 저는 최수진 변호사에게 또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유언장을 급히 변경해야겠어요. 얼마나 빨리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녀에게 제 뜻을 구술하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이미 명확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그의 신혼아내는 가족 별장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글쎄요, 그들은 열쇠보다 훨씬 더 무게감 있는 것을 받게 될 겁니다. 진실을 말이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미소가 아니라
결의에 찬 미소였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가 자신만만하게 예상했듯 택배로 열쇠를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전혀 다른 결혼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라와 민준이 자신에게, 우리 가족에게 누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제가 진정 누구인지를 보여줄 그런 선물을요. 가끔 69이 되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놀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 전화 통화 후 3일이 지났고 그동안 저는 단 한순간도 평온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에서도 제 자신과의 내면의 대화에서도 이 모든 것 뒤에 단순한 철없는 결혼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불안한 느낌에서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저는 직접 상자를 들고 민준이의 서울 아파트로 갔습니다. 전화도 만남도 없이 경비 아저씨에게 그가 돌아오자마자 직접 전해달라는 명확한 지시와 함께 맡겼습니다. 중요한 결혼 선물이니 받자마자 열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별장 열쇠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선물, 진실되고 두렵지만 매우 고통스러운 선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새로 작성한 유언장 사본과 조사 결과가 담긴 서류 폴더, 그리고 정훈이 우리의 마지막 결혼기념일에 선물해준 그 두꺼운 워터마크가 찍힌 종이에 쓴 손편지를 넣었습니다. 그 편지에 저는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억제된 사랑과 고통, 그리고 임대차처럼 요구할 수 없는 유산에 대한 직설적인 진실을요. 그날 저녁 김도진 씨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삼청동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녹차 한 잔을 시켰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서류 가방도 불필요한 말도 없이 와서 고개만 끄덕이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배우가 맞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서유라. 하지만 모든 것이 아주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죠. 그는 폴더를 꺼내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제가 열자 새로운 가족의 초상이 나타났습니다. 신상 정보, 옛날 사진, 출연 작품 목록, 드라마의 작은 역할들, 광고, 그리고 개봉도 못한 단편 영화 하나.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성은 최 씨입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안양 출신이고요. 부모님은 칠순이 넘으셨고 낡은 빌라 2층에 사십니다. 평범한 가족이에요. 예술가도 예술가 집안도 아니고요. 그녀가 말하는 모든 것은 꾸며낸 겁니다. 새로운 이미지, 처음부터 끝까지요. 목소리, 말투, 이력, 모든 것이 단계별로 치밀하게 만들어졌어요. 왜 그런 짓을? 제가 물었지만 답은 이미 머릿속에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진 씨는 또 다른 폴더를 꺼냈습니다. 여기서부터 흥미로워집니다. 지난 5년간의 그녀의 연애 관계들, 모두 같은 패턴입니다. 나이가 있고 부유하며 영화나 미디어계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남성들이죠. 몇몇은 그녀가 오디션을 볼 수 있게 도와줬고 누군가는 조연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모든 관계는 그녀가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 끝났습니다. 저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제작자, 감독, 방송사 간부들과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미소, 샴페인, 행사. 민준 씨는요? 자선 파티에서 만났습니다. 김도진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난 3월 사모님 별장에서요. 그때 사모님께서는 여동생분이 혈압이 오르는 바람에 서울에 계셨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를 만나기 전에 이미 제 집에 와 있었던 겁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별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소유주가 누구인지, 얼마나 자주 오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방들을 둘러보고 부지와 역사에 대해 묻고 다녔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민준이가 아니었습니다. 별장, 집, 황금으로 바꿀 수 있는 해변가의 땅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김도진 씨가 계속했습니다. 개인주택을 부티크 호텔로 리모델링하는 전문 업체죠. 마지막 만남은 3주 전, 결혼식 전이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사진과 대화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녀는 집을 어떻게 가장 잘 포장할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위임장을 통해 어떻게 매각을 진행할지에 대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위에는 유라가 레스토랑 테이블에 앉아 있고 그 앞에는 설계도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그녀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짓을 하며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폴더를 덮었습니다. 카페는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귀가 먹먹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속삭였습니다. 자기가 누굴 집에 들였는지 알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는 믿고 있습니다. 자신의 뮤즈를 찾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녀는 아주 능숙하게 그를 다루고 있습니다. 친구에게는 문자 그대로 이렇게 말했더군요. 그는 완벽한 타겟이야. 항상 인정을 갈구하고 조종의 눈이 멀었어. 중요한 건 별장에 접근하는 거야. 그리고 그 엄마는 이제 곧 70이잖아. 얼마나 더 살겠어?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늙은이, 장애물, 수억 원으로 가는 길에 눈엣 가시. 저는 김도진 씨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계산을 마친 뒤 거리로 나왔습니다. 저녁의 서울은 자동차 불빛과 가을의 서늘함으로 반짝였지만 저는 춥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은 광화문 근처의 오래된 빌딩에 있었습니다. 내부는 영화처럼 깔끔하고 조용했으며 큰 창문과 고풍스러운 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저를 맞이해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확신하시겠습니까? 그녀가 서류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양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중대한 결정입니다. 확신해요. 이 집은 언제나 손주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제 그저 그것을 공식화하는 것뿐이에요. 민준 씨가 격분할 겁니다. 저는 마지막 서명 위에 펜을 멈췄습니다. 그럼 모든 것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배우겠죠.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제 서명을 마치자 마음속이 평온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것을 내쉬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저는 미나를 불렀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제 서울 아파트에서 만났습니다. 엄마, 전화하실 때 목소리가 좀 불안해 보이셨어요. 무슨 일 있어요? 민준이가 결혼했어. 제가 서두 없이 말했습니다. 미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누구랑요? 배우래. 서유라라고. 너도 모르지? 나도 몰라. 저는 그녀가 좋아하는 와인을 한 잔 따라주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전화, 열쇠 요구, 김도진 씨가 알아낸 것들, 그녀가 어떻게 별장에 접근하려 했는지, 그녀의 목표가 가족이 아니라 해변가의 땅이었다는 것을요. 미나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분노했으며, 마지막에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별장을 하윤이랑 서윤이 앞으로 직접 증여했어. 네가 30살이 될 때까지 재산 후견인으로 신탁 관리를 통해서.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심각한데요, 엄마. 오빠가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러라지. 그가 이 장소를 사기꾼에게 넘겨주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어. 그럼 내가 무슨 엄마겠니?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옳았어요. 저희가 지지할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자를 포장했습니다. 두껍고 크림 새긴 종이를 골라 밀랍봉인을 했습니다. 편지와 유언장, 사본, 사진, 유라가 친구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넣고 아버지의 첫 영화 필름이 담겨있던 낡은 금속 상자에 넣었습니다. 상징적이면서도 매우 현실적인 것이었죠.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열쇠를 받고 싶어 했다면 저는 그들에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주었습니다. 나흘 후 민준이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예고도 전화도 없이 그저 제가 경비 아저씨를 통해 전달한 그 상자를 손에 들고 제 아파트 문 앞에 섰습니다. 이게 무슨 쇼예요? 제가 문을 열자마자 그가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물러서지도 들어오라고 권하지도 않고 그저 문 손잡이를 잡은 채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하고 아플 정도로 잘 아는 얼굴이었지만 지난 며칠 사이 어딘가 낯설어진 얼굴이었습니다. 들어오너라. 그래도 제가 말했습니다. 문가는 춥잖니. 그는 들어와 상자를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이 모든 걸 엄마가 꾸민 거예요? 탐정 고용하고 도청하고 우선 앉아라. 저는 주전자에 물을 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할 얘기가 길 것 같구나. 할 얘기요? 제가 엄마를 고소할 수도 있어요. 이게 대체 합법적이긴 한 거예요? 그 이상이지. 나는 재산이 해롭게 처분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누구에게도 별장을 넘겨줄 의무가 없어. 그는 마치 우리의 갇힌 사자처럼 부엌을 서성였습니다. 제 인생에 간섭할 권리가 없으세요. 제 가족이고 제 아내라고요. 너는 몰래 결혼했어. 여동생에게도 조카들에게도 나에게도 그녀를 소개하지 않았지. 그리고 너는 마치 우리 모두가 내게 빚진 것처럼 열쇠를 요구했어. 왜냐하면 저희는 엄마 가족이고 엄마는 저희 엄마니까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니? 미나는 어떻게 사는지, 손주들은? 내가 매주 하윤이를 학원에 데려다 주는 건? 아니면 내가 지난 2월에 심장 문제로 병원에 혼자 입원했을 때는? 그는 잠시 시선을 떨궜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고집을 부렸습니다. 유라는 좋은 사람이에요. 진심이라고요. 엄마는 그냥 제게 드디어 누군가 생겼다는 걸 질투하는 거예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친구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봤어. 나는 그녀가 무엇을 계획했는지 알아. 증인도 서류도 다 가지고 있어. 앉아서 볼 준비가 됐니? 아니면 눈을 감는 게 더 편하니? 그는 침묵했습니다. 입술이 얇은 선으로 굳게 다물렸습니다. 방어, 고집, 두려움. 그녀는 날 사랑해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그냥 내가 어른이라는 걸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언제나 네가 어른이 되길 바랐어. 네가 책임을 지기를. 하지만 어른이 된다는 건 엄마 몰래 결혼하고 재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건 사람을 꿰뚫어보고 첫 번째 다정한 말에 속지 않는 거야. 그는 일어섰습니다. 엄마가 기뻐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치 적처럼 구시네요. 나는 적이 아니야. 민준아, 나는 내 엄마야.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거란다.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고 그 뒤에 남은 정적 속에서 저는 주전자 물이 끓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터폰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졸린 채로 버튼을 누르며 물었습니다. 민준 씨 아내 유라입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올라오세요. 문을 열자 그녀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들어왔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 마치 손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캐스팅에 온 듯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영 여사님. 그녀가 계산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군요. 저는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앉아서 장갑을 벗었습니다. 손은 잘 관리되어 있었고 프렌치 매니큐어는 비싸 보였습니다. 향수는 은은했지만 지속력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산되고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걱정하시는 마음 이해해요. 그녀가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여사님 아들이고 사랑하시잖아요. 저는 새로운 사람이고요. 하지만 믿어주세요. 저희는 진심이에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아마 제가 배우라는 건 아실 거예요. 힘든 직업이죠. 그리고 저와 민준 씨는 계획이 많아요. 저희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팀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그에게 영감을 주고 그는 제 버팀목이죠. 무엇에 영감을 주죠? 그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삶에요, 창작에요. 그리고 결혼식 직후에 별장 열쇠를 달라고 부탁하는 것에도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집을 손녀분들께 증여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그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박선영 여사님, 저는 여사님을 존중하지만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군요. 처음부터 제가 적이라고 단정하셨어요. 나는 당신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을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서유라는 처음으로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위험하다고요? 여사님은 저를 알지도 못하시잖아요. 대신 나는 내 집과 내 아들을 알죠. 그리고 누군가 가족이 아니라 재산을 노리고 계획을 세울 때를 알아봅니다. 그건 중상모략이에요. 그녀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저희 결혼을 망치고 싶으세요? 아니요. 나는 그저 여러 세대에 걸쳐 만들어진 것을 망가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뿐이에요.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여사님은 지게 될 거예요. 박선영 여사님.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여사님 나이대의 사람들은 종종 실수를 하죠. 저도 일어섰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제 실수를 인정할 줄 알고 제 가족을 지킬 줄도 압니다. 그녀는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났고 그녀 뒤로 문이 닫혔을 때 저는 불안이 아닌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모든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민준이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일을 했습니다. 하윤이와 도서관에 가고, 서윤이와 언어 치료실에 가고, 미나와 커피를 마시고, 오래된 앨범의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제가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종이 편지. 발신 주소가 없는 평범한 흰 봉투였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워요. 저는 그녀를 사랑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요. 그녀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겠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떠났어요. 찾지 마세요. 제 자신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민준, 저는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활짝 핀 시클라멘 옆 창가에 편지를 놓았습니다. 올가을 유난히 화려하게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김도진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선영 여사님,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서유라가 민준 씨가 사라지기 마지막 날 그 개발업자와 만났습니다. 영상과 다른 증거도 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아무래도 그녀가 그의 잠적을 준비했거나 혹은 그가 사라지도록 도운 것 같습니다. 김도진 씨의 전화를 받은 후 저는 그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사실을 전할 때에 그 익숙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가 직접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도진 씨는 로비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정신은 바짝 차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말했습니다. 보시죠. 이것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입니다. 강남의 한 레스토랑. 아드님께서 그의 말에 따르면 자신을 찾기 위해 사라진 그날입니다. 화면에는 서유라가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정장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테이블에 앉아 50대쯤 되어 보이는 잘 차려입고 비싼 시계를 찬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인사를 나누고 커피를 마시며 무언가를 논의했고
유라는 그에게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그 개발업자입니다. 그는 제주도 해안가의 개인 리조트 네트워크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제주도의 오래된 별장들을 사들이고 있죠. 그는 사모님의 명예 변경 일주일 전에 그녀와 만났지만 이번이 두 번째 접촉입니다. 저는 그녀가 미소 짓고 머리를 쓸어 넘기며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가방에서 범용 직렬 버스를 꺼내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남자는 그것을 안주머니에 숨겼습니다. 범용 직렬 버스에는 집에 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김도진 씨가 설명했습니다. 부지 계획, 지적 데이터, 오래된 실내 사진, 등기부 등본, 철거나 재건축을 위해 물건을 평가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이죠. 저는 가슴이 무언가에 짓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두 번째 배신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이미 아들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공기 전체로부터요. 그럼 이건 아주 세밀하게 계획된 거였군요. 감정도, 사랑도, 충동도 아닌 명확하고 깔끔하며 계산된 단계가 있는 계획. 그리고 민준 씨는요. 김도진 씨가 화면을 클릭했습니다. 이제 보세요. 같은 카메라입니다. 그녀가 떠난 지 20분 후 그가 모퉁이에서 야구 모자를 쓰고 배낭을 맨 채 나타나 바로 그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탑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납니다. 카메라는 그들이 강변북로를 타고 서울역 방향으로 가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그녀가 그를 데리고 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녀가 사라지는 게 최선이라고 모두가 그들을 반대하고 어머니가 그들의 사랑을 파괴하고 있으니 그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설득에 능하죠. 특히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요. 저는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편적인 기억들이 맴돌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민준이, 졸업장을 든 민준이, 그가 웃는 모습, 고등학교 때 별이 빛나는 밤에를 듣던 모습, 그리고 이제 물건처럼 자산처럼 서울에서 실려나가는 민준이, 그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강원도에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친구가 그곳에 외딴 호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에 따르면 그들이 거기 머물렀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그곳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진 씨. 확실해지면 바로 알려주세요.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선영 여사님, 괜찮으시다면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들을 위한, 손주들을 위한, 가족을 위한 싸움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지키신 겁니다. 아드님은요? 그에게는 아직 깨달아야 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도시는 가을바람에 떨고 있었습니다. 집 창문에는 부드러운 불빛이 켜지고 젖은 나무잎과 굴뚝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집 앞에서 멈춰서서 코트깃을 세우고 흐리고 무거운 기분처럼 무거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유라는 민준이를 집에서 데리고 나갔지만 제 인생에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저를 적으로 여길지라도 저는 여전히 곁에 있을 겁니다. 구조대원이 아니라, 아니요, 여러 세대에 걸쳐 만들어진 모든 것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어머니로서 말입니다. 다음 날 미나가 왔습니다. 엄마, 좀 쉬셔야 할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애들이랑 휴양림에 다녀오는 건 어때요? 이 대화들, 전화들, 소식들에서 멀리 떨어져서요. 그냥 고요함과 따뜻한 차만 있는 곳으로요. 학교는? 사흘 뒤면 방학이에요. 선생님께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다 괜찮을 거예요. 짐 싸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그들을 구했는지, 이제 그들이 저를 구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강원도의 한 호숫가 휴양림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나무집, 고요함, 소나무, 베란다의 고양이들, 그리고 뜨거운 호떡. 아침에 아이들은 길을 따라 달리며 솔방울을 줍고 낡은 널빤지에 수초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미나는 책을 읽었고 저는 스웨터를 떴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른 아침, 모두가 아직 자고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김도진입니다. 소식이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저는 따뜻한 쇼를 두르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호수에는 안개 낀 소나무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는 강원도에 있습니다. 소나무 언덕이라는 호텔의 가명으로요. 유라도 거기에 있지만 이제는 서울에서 온 사업가의 아내로 행세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에게는 남편이 신경쇠약 후에 휴가 왔다고 아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소, 매력,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는 괜찮나요? 외관상으로는요. 하지만 넋이 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외부인과 대화하지 않아요. 그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 같습니다. 음식, 만남, 전화, 완전한 고립이죠.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야겠어요. 동의합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요. 저희는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인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저는 그가 볼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진 씨. 다 이해했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눈을 비비고 서윤이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호떡 해줄 거예요? 해줄게. 제가 말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너희 둘 다 따뜻한 내복 입으면 그들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든 강원도에서 무엇이 저를 기다리든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게는 미나도, 손녀들도, 기억도, 심장도,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편리한 사람이기를 멈추고 자기 자신이 될 때 깨어나는 바로 그 힘도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돌아왔을 때 도시에는 이미 진짜 늦가을이 느껴졌습니다. 나무잎이 나무에서 떨어지고 공기는 축축하고 쌀쌀해졌습니다. 마음도 불안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기 전까지 그가 어떤 상태이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편안히 잠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도진 씨가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현지 사정에 밝고 협상에 능한 춘천의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공식적인 개인 명부는 없었지만 저에게는 어머니의 힘과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는 만약 서유라가 계속 압박하고 고립시킨다면 우리는 더 강하게 나갈 겁니다. 하지만 먼저 대화부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야간 열차 표를 사고 가방을 꾸렸습니다. 따뜻한 옷, 서류, 구급약, 그리고 민준이가 아직 어릴 적 책 넓은 모자를 쓰고 해변에서 양동이와 삽을 들고 있는 낡은 사진 한 장만 챙겼습니다. 제가 그의 손을 잡고 있었고 우리 둘 다 그때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마치 제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기차는 일은 아침 춘천에 도착했습니다. 소나무 언덕 호텔은 시내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높은 돌 기초와 녹색 지붕을 가진 오래된 건물, 여름에는 가족 단위 휴양객들이, 가을에는 조용함을 원하는 사람들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이름으로 옆 건물에 묵었습니다. 김도진 씨가 만약을 위해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그는 이미 같은 단지에 머물며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녁에 호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간단하지 않아요. 민준 씨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서유라는 쇼핑하러, 볼일 보러 시내에 나가고 직원들과 교류합니다. 그는 방에만 앉아 있고 아무와도 말하지 않으며 가끔 발코니에 나오지만 거기서도 마치 자기 자신의 그림자 같아요. 저는
밖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민준이가 창가에 서서 숲을 바라보는 모습. 어깨는 축 처져 있고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무언가 먹인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심리적 압박, 조종, 고립, 끊임없는 통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매끄러워서 교묘하게 유인한 먹잇감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저는 그와 단둘이 이야기해야겠어요. 그가 제 눈을 보고 직접 모든 것을 말하게 해야 해요.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김도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 프런트에 그에게 온 편지가 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그가 내려올 겁니다. 제가 로비에서 사모님을 맞이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모님 몫입니다. 아침에 저는 6시 40분에 깼습니다. 시험을 앞둔 것처럼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짙은 남색 코트를 입고 엄마가 하시던 것처럼 모직 쇼를 둘렀습니다. 사진은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말이 부족할 때 그저 조용히 보여주기 위해 챙겼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2명의 직원, 커피 머신, 자수가 놓인 소파. 저는 앉았습니다. 15분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가 나왔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 창백하고 수척해진 모습으로 이미 10년은 된 스포츠 재킷에 조카들이 한때 안테나 아빠라고 놀렸던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멈춰 서서 저를 보고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그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안녕, 아들. 그는 달려오지도 매달리지도 않고 그저 길 잃은 소년처럼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여기 계실 줄은. 그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왔어.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네가 사라졌으니까. 네가 내 아들이니까. 가자,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쪽에 비어있는 휴게실이 있어요. 우리는 벽난로가 있는 작은 방에 앉았습니다. 따뜻했고 소립과 젖은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사진을 놓았습니다. 기억나니? 그는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제주도네요. 제가 6살 때쯤 엄마가 하루 종일 맨발로 다니게 해줬고 저녁에는 모래랑 송진을 씻겨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아, 난 모든 걸 알아. 그냥 휴가 온 척 할 필요 없어. 난 그녀가 누군지, 이 모든 게 왜 그런지 알아. 서류도, 대화도, 계획도 다 봤어.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다 꾸며낸 거라고, 그냥 자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라고 했어요. 그럼 너는 왜 사라졌니? 왜 아무에게도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았니? 왜 갑자기 대화하는 걸 두려워하게 됐니? 그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족들과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집이 독성이 강해서 엄마가 모든 걸 망칠 거라고 했어요. 그 시간 동안 뭐가 망가졌니? 그는 침묵했습니다.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항상 피곤하고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았어요. 계속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녀의 기분은 널뛰기를 했어요. 사랑했다가 제가 남자가 아니라 마마보이라고 비난했다가 그럼 너는? 너는 누구니?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엄마.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말 들어. 너는 실수를 했어. 우리 모두 실수를 해. 하지만 그게 사라질 이유가 되지는 않아. 내 인생을 너를 수단으로만 보는 누군가에게 넘겨줄 이유도. 너는 그녀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내 아들이야.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한 네가 완전히 망가지는 걸 보지 않을 거야. 그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서워요. 나는 안 무서워. 제가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네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아니까. 그저 길을 잃었을 뿐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에게서 떠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준비해야 해요. 엄마가 도와주셔야 해요.
물론이지. 하지만 모든 것이 조용하고 차분하게 급작스러운 행동 없이 이루어져야 해. 우리가 널 꺼내줄게. 단지 네가 확신해야 해. 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로 돌아가고 싶어요. 제 자신에게로, 제 삶으로. 이제 그 삶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와 같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그의 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다 괜찮을 거야, 아들. 너는 혼자가 아니야. 2시간 후 그는 방으로 돌아갔고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더 이상 희망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돌아가는 길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에 김도진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선영 여사님, 방금 호텔에서 차 한 대가 빠져나갔습니다. 서유라 혼자입니다. 트렁크에는 여행 가방들이 있고요.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서울행 첫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민준 씨는요? 그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녀가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곁에 있습니다. 내일 아침 저희가 그를 집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는 기차 창가에 앉아 젖은 들판과 잿빛 마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서 끓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소화하게 했습니다. 기차가 서울역에 가까워지자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그렇게 진짜 같고 따뜻해 보였는데 그녀는 세심하고 저를 돌봐줬는데 그러다 모든 게 연기 속처럼 변해버렸어요. 그런 여자들은 연기를 잘해. 제가 말했습니다. 어디를 건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역할에 몰입해야 하는지 알지. 단지 너는 그녀에게 사람이 아니라 입장권이었을 뿐이야. 제주도로 그렇게 많은 영혼이 담긴 집으로 가는. 그는 침묵했지만 저는 그가 주먹을 꽉 쥐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저는 눈이 멀었고 어리석었고 잔인했어요. 결국 너는 지쳐 있었고 외로웠어. 그게 변명이 되지는 않지만 설명은 되지. 중요한 건 네가 돌아올 힘을 찾았다는 거야. 그는 돌아섰습니다. 와주셔서 버리지 않아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모든 긴 대화보다 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준이는 자신의 오래된 아파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침묵하고 책을 읽고 혼자 산책을 나가고 수첩에 글을 썼습니다. 휴대폰에서는 그들이 함께 나온 모든 사진, 메일,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서유라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메시지도 마치 사라진 것처럼. 김도진 씨는 그녀가 그 개발업자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 역시 그녀와 거리를 뒀다고 했습니다. 너무 소문이 많고 너무 위험한 평판이었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일요일 아침 제가 마침 손주들에게 줄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을 때 민준이가 왔습니다. 예고 없이 그는 마치 어디에도 가지 않았던 것처럼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같이 있어도 돼요? 미나가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서윤이가 그의 목에 매달렸습니다. 하윤이는 보드게임을 꺼내왔고 모든 것이 갑자기 긴장 없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그는 우리와 함께 있었고 아이들과 산책하고 부엌일을 돕고 어린 시절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우리가 부엌에서 단둘이 차를 마실 때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싶어요.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의미에서요. 엄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지
이제 보여요. 어떻게 곁에 있었는지. 그리고 저는 아시잖아요.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민준아,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너는 실수한 거야. 그건 치명적이지 않아.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게 치명적이지. 너는 인정했으니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받으러 갈 거예요. 왜 제가 항상 자격이 없다고 느꼈는지, 제가 받는 모든 것을 애써서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이해하고 싶어요. 그래서 덫에 걸린 거겠죠. 그게 옳을 거야, 아들. 그리고 아이들과 엄마와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고 싶어요. 영웅처럼 화려하게 복귀하는 남자가 아니라 그냥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까운 사람으로서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차 한 잔, 손녀들과 공원에 가는 것, 저녁 준비를 돕는 것, 단순한 것부터. 그러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야. 그가 웃었습니다. 저녁 준비라니, 그건 정말 우리답네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영화 연구소에서 프로젝트를 맡아 오래된 필름을 복원하고 편집하고 디지털화하는 일을 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일이었지만 그는 바로 그것이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집중력, 육체노동, 뿌리로의 회귀.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왔습니다. 미나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그가 노력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은 그 이야기를 겪지 않은 것처럼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그가 기타를 꺼내 들국화 노래를 불렀고 아이들도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저는 들으며 그의 학창시절, 제가 호떡을 부치는 동안 창가에서 연주하던 그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보일 때쯤 다시 모든 것을 뒤집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려고 했습니다. 검사를 받아야 했거든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번호는 뜨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익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영 여사님. 최 변호사입니다. 기억하시죠? 물론이죠. 무슨 일 있나요? 오늘 저희에게 법원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서유라 씨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여사님의 별장 증여가 남편인 민준 씨의 아내로서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녀가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여사님의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며 혼인신고 시점에 자동으로 남편 재산의 일부에 대한 권리를 얻게 되므로 여사님 별장에 지분을 주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몸을 고추 세웠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접근 권한이 있었으며 여사님께서 의도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에서 재산을 빼돌렸다고 증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저희가 다 대응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지저분해질 겁니다. 그녀는 검은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큰 게임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속 모든 것이 꽉 조여왔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아니요, 분노와 피로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막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는데 다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여전히 제 아들 위에 드리워진 그림자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김도진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급히 만나야겠어요. 2시간 후 우리는 이미 제 부엌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사본이 담긴 폴더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박선영 여사님, 숨기지 않겠습니다. 불쾌한 사건입니다. 그녀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거는 혼인 중 공동재산권 침해입니다. 네, 법적으로 그녀는 사모님 별장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사모님께서는
결혼 훨씬 전에 손녀들에게 증여를 마치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아드님께서 별장계보수에 참여하고 수리비를 지불했으며 매각 협상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를 배제하고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있는 그에게 영향을 미쳤다고요. 그리고 이제 인용하자면 자신에 대한 조직적인 압박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랑에서 소송으로 얼마나 빨리 넘어갔는지 흥미롭네요. 김도진 씨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런 여자들은 모든 것이 계산적입니다. 지는 것은 선택지에 없죠. 그래서 주변의 모든 것을 불태울 때까지 싸울 겁니다. 우리 승산은요, 방어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녀가 이기적인 목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개발업자와의 접촉, 민준 씨를 고립시키려 한 시도를 입증하면 법원은 우리 편에 설 겁니다. 하지만 준비하세요. 진흙탕 싸움이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겪는 일도 아니니 단지 이제는 저 혼자가 아니에요. 한번 해보라죠. 제가 민준이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는 창백해졌습니다. 그녀가 소송을 걸었다고요? 엄마한테, 우리한테. 그래, 아들아. 그리고 너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야. 그는 앉아서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엄마, 저 다시는 그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요. 이제 막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는데 밤에 잠도 못 자요. 사람들과 대화하기도 힘들고요. 다시 그녀의 게임에 꼭두각시가 될까봐 무서워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민준아. 우리가 있잖아. 나와 미나, 아이들, 김도진 씨. 우리가 곁에 있어. 하지만 오직 너만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 아니면 다시 숨어서 그녀가 이기게 할 거니?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증언할게요. 제가 아는 모든 것, 있었던 모든 것. 제가 힘들더라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하지 않으면 그녀는 멈추지 않을 테니까요. 무엇 앞에서도요. 저는 그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이제야 내 아들답구나. 재판은 2주 후에 열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서류, 증명서, 명세서, 편지, 사진, 대화 내용을 모았습니다. 김도진 씨는 전문가를 동원해 서유라와 부동산 중개인 간의 연락 내용, 그 건설업자와의 대화 녹취록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유라의 전 비서였던 법정에서 증언하기로 동의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30대 남성으로 그녀 밑에서 몇 달 일하며 그녀가 어떻게 다리를 놓고 누구와 어떻게 대화하며 어떻게 희생자를 고르는지 그 수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은 대놓고 말했어요. 그가 김도진 씨의 녹음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저 민준이라는 사람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잘 구슬리면 돼. 중요한 건 엄마를 몰아내는 거야. 그때는 그냥 감정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녀는 모든 걸 단계별로 계산적으로 차분하게 하고 있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 속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수법이었고 비즈니스 프로젝트였습니다. 가족도 사람도 아닌 그저 디딤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실패한 것에 대해 복수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날 저는 아침 6시에 깼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으며 공기는 눈이 오기 전처럼 축축했습니다. 저는 진한 차를 끓이고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강원도에 가져갔던 바로 그 가방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갑옷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택시를 타고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는 정신을 바짝 차린 모습이었지만 저는 그가 속으로 떨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그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법정에는 그녀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새 코트에 머리를 단정히 하고 차갑고 자신감 넘치는 그 얼굴 그대로 마치 재판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연극 무대인 것처럼 옆에는 젊고 날카로우며
텅 빈 눈을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판사는 지친 표정의 연로한 분이었습니다. 의례적인 절차들. 저는 조용히 앉아 가끔 민준이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자료 낭독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그녀 측이 발언했습니다. 아들을 조종하는 고령의 여성, 의도적인 부부 공동재산권 침해, 심리적 압박, 배우자에게 접근 가능해야 할 자산으로서의 집. 저는 들으며 속이 타들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많은 거짓말, 너무 많은 오물이지만 차분하고 법률적으로 능숙하게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례가 되어 민준이에게 발언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일어섰고 긴장했으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존재하지 않았던 감정을 믿었습니다. 이 여성은 저를 가족으로부터, 현실로부터 고립시켰습니다. 저는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변호사가 말하는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그녀는 이 별장과 아무 관련이 없었고 저를 돌본 적도 없습니다. 그녀는 제 등 뒤에서 협상을 벌였고 저는 재판장님께서 그녀의 요구를 기각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저는 제 어머니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판사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진술에 확신합니까? 물론입니다. 민준이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인, 그 전비서가 나왔습니다. 그가 그 수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서유라가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높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법원은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1시간, 2시간. 저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물을 마셨고 김도진 씨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판사가 들어왔고 모두 일어섰습니다. 서유라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근거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재산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근거가 없다고 인정된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이내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승리라는 것을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릎 위에 손바닥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민준이를 보았고 그도 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나왔습니다. 문 앞에 서야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재판이 아니라 네가 이제 다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야. 재판 후 모든 것이 마치 멈춘 듯 했습니다. 불꽃놀이도 눈물도 포옹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함. 오랜 폭풍우가 지나간 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팽팽한 그런 고요함이었습니다. 저와 민준이는 가을 마당을 걸었습니다. 나무잎이 발밑에서 바삭거렸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손은 주머니에 코트깃은 세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댁에 잠깐 들러도 돼요? 차 한잔하게요. 미나랑 애들은 벌써 차에 있어요. 엄마가 파이 약속했다고 하던데요. 물론이지.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뭘 느꼈는지 체리파이를 구웠단다. 시나몬 넣어서.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모든 걸 미리 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아니야, 아들, 삶이지. 귀 기울이면 언제나 속삭여 준단다. 식탁은 조용하고 집처럼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은 보드게임을 하고 미나는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큰 말 없이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나중에 모두가 각자 방으로 흩어졌을 때 그는 부엌에 남았습니다. 엄마, 생각 좀 해봤는데 아마 아버지 산소에 가야겠어요. 오랫동안 못 갔어요. 아버지랑 얘기하고 싶어요. 다녀오렴.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너는 아버지를 쏙 빼닮았잖니. 좀 더 부드럽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 쉬는 게 달라졌어요. 마치 속에서 짐을 덜어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엄마를 어떻게 제 인생에서 밀어냈는지 생각하면 무서워요. 그런데 엄마는 언제나 문 앞에 서 계셨죠. 조용히 가방 하나 들고 언제나처럼 나는 엄마잖니. 그건 논할 여지가 없어. 그는 다가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릴 적처럼 외면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해요. 돌아와 줘서 고마워.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서유라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편지도 암시도 없었습니다. 김도진 씨는 그녀가 해외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친척에게 갔는지 새로운 먹잇감을 찾으러 갔는지 저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길을 가게 두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길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마다 아이들에게 와서 박물관, 서커스, 동물원에 데려갔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비에 젖어 밤 한 봉지를 들고 분홍빛 뺨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아빠는 우리랑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아가야, 이제 영원히. 그는 미나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부부는 아니었지만 다정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요. 저녁에 그들은 둘이서 식탁에 앉아 학교, 쇼핑,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가족이 된 것이 보였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침에는 레몬차, 그 다음에는 뜨개질, 약간의 정원일, 이웃들과의 만남, 가끔 편지를 썼습니다. 진짜 종이 편지요. 버튼이나 화면 없이 감정을 글에 담는 것에는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김도진 씨는 가끔 들러 자신이 운영하는 빵집에 빵을 가져다 주고 소식을 전하며 부엌에 앉아 의자를 고쳐주곤 했습니다. 아시죠? 박선영 여사님, 제가 일하면서 많은 것을 봤지만 여사님 사건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집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기억을, 영혼을, 진실을 위한 싸움이 있었죠. 저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말 없이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졌을 때 저는 다시 미나와 아이들과 함께 별장에 갔습니다. 눈이 많이 왔고 나무들은 서리에 삐걱거렸습니다. 집안에서는 난로가 타오르며 연기와 잼 냄새가 났습니다. 민준이는 다음 날 도착해 선물, 뜨개 장갑, 책, 그리고 오래된 사진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앨범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다락방 낡은 상자들 사이에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앨범을 넘겼습니다. 제 부모님, 진지한 얼굴과 민준이 같은 눈을 가진 남편 정훈 씨, 하얀 리본을 단 어릴 적 미나, 졸업식의 민준이, 그리고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 딸기를 든 밭에서의 저. 엄마, 그때 영화배우처럼 보였어요. 허세만 빼고요. 그게 바로 재능이란다. 자기 자신으로 진짜로 사는 것.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붓고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저는 승리자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여자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집이 아니라 제 가족의 역사, 제 사랑, 제 삶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그 대가가 무엇이었냐고 묻는다면 저는 대답할 겁니다. 모든 것이라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가치가 있었다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라면 그녀의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것은 영상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고 저희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데 힘이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오래 그리고 진실되게 사시길 바랍니다.